시작하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그러니까 암호 기술의 기본이 되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노트 2와 노트 3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암호 기술은 되게 오래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암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비밀성을 제공하고자 한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좁게는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을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예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쓰는 알고리즘 말고도 해시 함수, 전자서명, 맥 등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들을, 그러니까 암호 정보보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암호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알고리즘을 암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근데 특히 이 두 번째 노트에서 살펴보는 암호 알고리즘은 예전부터 있었던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암호 알고리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예전부터 사용됐던,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의미로서 암호 알고리즘, 즉 메시지의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 암호 알고리즘은 두 가지 함수,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암호화하는 어떤 방법, 그리고 그 암호화된 거를 복호하는 방법. 그래서 이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 함수와 복호 함수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암호 함수와 복호 함수는 모두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키와 메시지를 받게 되겠고, 평문과 키를 받아서 암호하고, 그 다음에 암호문과 키를 받아서 그것을 복호해서 다시 평문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를 우리는 간단하게는 암호키라 하고요. 현대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이 키에 의존해야 됩니다. 즉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오픈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숨겨가지고 보안을 얻고자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표기법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이렇게 쓰이면은 실제는 우리가 이제 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키와 메시지를 받아서 C를 만들어내겠죠, 암호문을. 근데 이런 식으로 키를 강조하기 위해서 키를 앞으로 빼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수업 시간에 많이 쓸 테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함수다, 암호 함수는 메시지와 키를 받아서 변환해주고, 거꾸로 C는 D는 K와 C를 받아서 M을 만드는 것이고, 당연히 이게 성립해야 되겠죠. 암호한 것을 다시 복호하면은 원래 평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correctness, 정확성 요구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 암호화 함수는 전단사 함수여야 돼요. 전단사 함수. 그래서 1대1로 매핑이 되고 다시 그것이 원래대로 와야 되죠.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현대 암호 알고리즘은 키에 의존하지만, 과거에는 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1800년대에 케르크 호프스라는 사람이 암호 알고리즘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키에 의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르크푸스의 원리가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저거를 다른 말로는 오픈 디자인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오픈 디자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키 대신에 알고리즘 비밀성에 의존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한적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근데 제한적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는 각 사용자 쌍마다 다른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 거예요. A와 B가 쓰는 알고리즘과 C와 D가 쓰는 알고리즘이 같으면 C와 D는 A, B가 통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로는 하나의 알고리즘 쓰지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인터넷 뱅킹 쓰고 TLS 쓰고 웹브라우저 쓰는데 거기에 쓰이는 알고리즘은 다 동일해요. 근데 뭐만 달라? 쓸 때마다 사용하는 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바꾸기는 어렵죠. 우리가 사용자 쌍마다 다 다른 알고리즘 써야 되면 그 알고리즘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사용하기도 어렵겠죠. 근데 예전에는 얘가 그 제한적 알고리즘은 솔직히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대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이었다. 엔니그마라는 요 장치를 썼는데 모든 독일군이 똑같은 엔니그마 장치를 갖고 암복화를 한 거죠. 같은 알고리즘. 근데 그것도 뭐 지금하고 뭐 별 차이는 없죠. 근데 걔네는 이 엔니그마는 매일 똑같은 키를 써요. 똑같은 키를 쓰는데 장치들이 각 군대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치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통신을 하려면은 키를 이용하니까 키를 설정을 해줘야 돼. 키를. 그리고 키를 설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설정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뭔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영화 보면 튜링이 그거를 풀어냈죠. 풀어내가지고 이제 그 승리하는데 여러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영화 보셨어요 혹시? 이미테이션 키. 그래서 뭐 근데 이 앵리마가 제한적인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 이전에 그 오래된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알고리즘보다는 이제 제한적 알고리즘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한적 알고리즘들 쓰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픈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 자체들을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공격자들도 쉽게 이 알고리즘의 허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학자들은 알고리즘이 출시되면은 어떻게 돼요? 공개되면 그 알고리즘들을 좋은 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으면 문제점을 공개하고 문제점이 공개되면은 그거를 또 사람들이 보완해서 알고리즘을 개선하죠. 그래서 오픈 디자인을 하면은 공격자에게도 정보가 주지만 좋은 사람한테도 그 정보가 오픈이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의 허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를 그냥 통상적으로는 암호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용어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제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라고 해서 암호화 키라고도 하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면은 복호화 키라고 하는데 요 두 개 용어는 별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 우리가 통상 많이 얘기하는 그 용어들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밀키, 개인키, 공개키. 그래서 비밀키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호화하는 암호 알고리즘, 좁은 의미에서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개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한 키를 대칭키라고 그러고 간단하게는 비밀키라고 합니다. 비밀키. 그런데 공개키 시스템에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각 사용자가 사용하는 키가 2개예요. 각 사용자가 2개 키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공개 키, 다른 하나는 개인 키라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개인 키를 비밀 키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공개 키 방식에서는 비밀 키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개인 키, 공개 키, 그리고 비밀 키라고 하면은 주로 대칭 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 키나 개인 키, 공개 키들을 한 번만 쓰고 버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통신을 한다. 그러면은 TLS 써서 HTTPS 써서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해가지고 비밀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브라우저하고 서버가 키를 확립해가지고 대칭 키를 확립하게 돼요. 비밀 키를 확립해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되는데 그 확립된 키는 그 세션에서만 써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접속해서 계속 하다가 브라우저 끈 다음에 다시 또 브라우저에서 또다시 뭐 구글에 접속하면은 예전 썼던 키를 또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키를 확립해서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키를 일회용 키, 세션 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키는 자주 바꿔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션 키를 쓰는데 사용자를 어떤 인증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키들을 관리해야 돼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써야 되는 거고 그런 키들을 우리는 장기간 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대표적인 장기간 키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핸드폰 사서 그 통신 업체랑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뭘 넣어요? 유심을 넣죠. 그럼 유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대칭 키가, 비밀 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비밀 키는 누구랑 공유하고 있을까요? 통신사랑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KT에 가입하게 되면 유심을 꽂게 되겠고 제 유심에는 비밀 키가 있고 기죽이 아니라 SKT에는 김상진이 어떤 유심으로 가입했다는 게 정보가 갈 거고 그럼 그 유심에는 어떤 키가 있다는 게 알게 됩니다. 그럼 내 키와 거 키가 있겠고 그걸 이용해서 제 핸드폰을 SK에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유심에 저장된 키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유심을 바꿀 때까지는 계속 똑같은 키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키들을 우리는 장기간 키라 그래요. 그래서 키를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키를 이렇게 장기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키 관리가 중요해요. 키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는 뭐 인증서 같은 것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유심을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쓰다가 내가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USB에 담고 다닌 적이 많이 있고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서 뭔가 인터넷 뱅킹 한다기보다는 주로 다 모바일 뱅킹 하니까 핸드폰에 키들을 보관하게 되겠고 핸드폰에 키를 보관할 때에는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유심이에요. 유심에다 보관하는 건데 유심에 보관하려면 또 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 옛날에는 유심에 보관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키들은 단기간 키, 장기간 키. 근데 보통 단기간 키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세션 키, 장기간 키. 그리고 장기간 키는 이 키 관리가 중요한 거고 이 키 관리를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심과 같은 보안 하드웨어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유심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암호 알고리즘들은 일반적인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알고리즘을 결정적인 알고리즘, 확률적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알고리즘은 입력이 같으면 늘 안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알고리즘이고 확률적 알고리즘은 똑같은 입력이 들어와도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확률적 알고리즘은 뭐예요? 퀵소트, 빠른 정렬입니다. 그래서 빠른 정렬은 확률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피봇을 랜덤하게 선택해가지고 파티션해서 정렬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확률적인 빠른 정렬은 안에서 하는 일은 매번 달라지지만 입력이 같더라도 달라지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왜? 결과는 정렬해줘야 되는 거니까 같은데 이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입력이 같아도 출력이 달라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안전성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아까 요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면 메시지 M을 똑같은 키로 김상진이 키가 이게 김상진 키예요. 그럼 김상진이가 M을 암호하면 항상 결과는 뭐가 돼? C가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 C가 M이라는 게 어떻게든 알려지면은 항상 C를 보면은 저 C는 뭐다? M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알고리즘보다는 암호함수, 복호함수는 당연히 결정적일 거예요. 왜? M을 암호한 거면 M이 나와야 돼. M이 안 나오고 딴 게 나오면 안 돼. 근데 암호함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면 더 좋아? 확률적인 거면 더 좋아요. 확률적인 거야지 M을 암호해도 어떨 때는 C 나오고 또 그 다음에 C 프라임 나오고 뭐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더라도 또 예전에 어떤 C가 어떤 메시지를 암호한 건지 노출되더라도 또다시 암호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암호 알고리즘에서 암호함수는 확률적 알고리즘은 좋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확률적 알고리즘은 안에서 동작하는 과정도 바뀌지만 모두 바뀌어야 돼요. 출력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빠른 정렬 보면 출력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은 안에서도 동작이 달라지고 또 출력도 달라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보통은 예. 여러 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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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이제 M을 암호한 거면 다 복호하면 M이 나오죠. 예. 아. 그러니까 M 프라임을 했는데 얘는 또 뭐 똑같은 C 프라임이 나온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 M을 암호할 때 안에서 랜덤한 요소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랜덤한 알고리즘이니까. 그 랜덤한 요소를 이용해서 C를 만들게 돼요. 근데 다시 그 C를 풀 때 똑같은 랜덤한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복호 과정에서 어떤 테크닉을 써서 그 R을 그 랜덤한 요 C에 들어있는 R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르겠죠? 근데 얘는 또 R이 이게 아니라 좀 다른 걸 거예요. 이 R은 다 달라질 거예요. 이 같은 R을 쓸 일은 거의 없을 테고 뭐 아주 우연히 확률적으로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논외고 얘가 뭐 128비트인데 128비트로 랜덤하는데 같아진다고는 확률적으로 되게 낮잖아요. 그러면 얘네에서는 얘를 빼니까 M 프라임이 나오는 거고 얘는 얘네들을 빼니까 M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연히 얘가 같더라도 이게 M으로 가는 그 원리는 이 랜덤한 값들을 원래 썼던 랜덤 값을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 R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키를 없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테크닉은 뭔가 있는데 그 너무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머리 아프고 그런데 하여튼 기본이 그래요. 근데
왜 그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돼야지 좋은지는 이해됐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질문. 예.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랜덤한 값들을 사용해 가지고 확률적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내가 그냥 한번 결정적 알고리즘이니까 얘가 안전성이 떨어지니까 내가 나름대로 랜덤한 요소를 추가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랜덤한 요소를 넣는다고 넣어서 나오는 결과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뭔가 하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랜덤한 요소만 넣으면은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바뀌겠지. 물론 값이 바뀌겠지만 그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암호 함수는 결과도 달라야 되지만 이 나온 결과들이 다를 뿐 아니라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 안전하기 위해서는 또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분류는 우리가 알고리즘이 결정적인 알고리즘인지 확률적인 알고리즘인지로 분류할 수 있고, 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분류는 대칭, 비대칭, 대칭, 공개키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대칭 알고리즘은 키가 같은 거고요. 암호할 때 사용한 키,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과 앨리스가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대칭 키를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겠고, 얘를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엔ig마도 이게 문제가 돼서 잘 깨진 거고요. 얘는 밥과 앨리스가 비대칭 암호알, 공개키 암호알기 하려면 밥도 키가 2개 있고 앨리스도 키가 2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호를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썼고 밑에 B라고 썼어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으면 얘를 이제 비밀키예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앞에 기호가 붙지 않으면 K로 보통 키를 나타내는데 앞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붙지 않으면 대칭 키를 나타내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붙으면 이제 개인키, 공개키인데 마이너스를 개인키, 플러스를 공개키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KB는 밥의 공개키이고 마이너스 KB는 밥의 개인키입니다. 그러면 밥이 메시지 M을 앨리스한테 비밀스럽게 보내고 싶으면은 자기의 키를 이용해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풀 수 있는 자는 마이너스 KA를 가진 앨리스만 풀 수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KB와 플러스 KA는 비밀로 유지할 필요는 없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공개키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밥이 암호할 때 플러스 KA를 써서 이제 암호할 건데 이 플러스 KA가 앨리스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앨리스 것이 아니라 앨리스 것인 줄 알고 뭐 플러스 KC로 암호했어. 실제로 얘는 캐럴 건데 C 건데 이렇게 암호했어요. 그럼 앨리스가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보게 되냐면 C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우리가 키를 서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어요. 앨리스와 밥이 서로 자기의 공개키를 줄 때 내 공개키를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밥과 앨리스는 서로 상대방의 공개키를 받았을 때 이 공개키가 상대방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인증서라는 거예요. 인증서. 뒤에가 설명되는데 인증서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물론 공개키라고 해서 인증서를 꼭 쓰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증서를 써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요즘 쓰죠. 그런 데서 다 그 인증서를 쓰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서는 인증서를 또 안 써요. 안 쓰기도 한데 일반적인 공개키 시스템에서는 공개키의 인증이 중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개키의 인증은 이 공개키가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인증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거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컨벤셔널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암호 키와 복호화 키가 같기 때문에 원격 있는 사용자에 쓰려 그러면은 서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걸 어떻게 확보할지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때 이제 보통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키를 확립한 다음에 그 키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TLS, HTTPS 여기서 하는 일이 가장 핵심 일은 대칭 키를 안전하게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확립하는 거예요. 확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들을 암호해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있는 두 사용자가 어떻게 공유할 건지 가장 안전하게는 서로 만나서 주고받으면 되는데 모든 경우에 서로 만나서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런 핸드폰 가입할 때처럼 이제 가서 유심 꽂아가지고 이러는데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쓰죠. 어떤 유심이 들어오는지. 근데 어쨌든 그 유심을 받아가지고 내 핸드폰에 대칭 키를 하나 심게 되는 거예요. 그 유심에서 SKT 대리점에서는 그 유심에 들어있는 키를 알 수 있나? 아마 모를 거예요.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매번 할 때마다 프로토콜 써서 확립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스트림 암호 방식이 있고 블록 암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 암호 방식은 바이트 단위로 메시지를 암호합니다. 근데 바이트 단위로 메시지를 암호한다는 건 뭘 사용한다는 거냐면 XOR 연산을 쓴다는 거예요. 암호할 때. 그래서 XOR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평문이 있고 키가 있으면 그걸 XOR 해요. 그러면 그걸 복호하려면 키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다 다시 K를 XOR 시키면 P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모르게만 하면 이제 안전하게 암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XOR은 똑같은 키를 여러 번 쓰면 안 돼요. 똑같은 키를 여러 번 쓰면은 항상 이렇게 해서 암호했다. 그러면 똑같은 키를 또 썼어요. 그러면 C1, X와 C2는 뭐가 될까? P1, X5와 P2가 되겠죠. K가 상쇄되니까. 그러면 평문 두 개를 X화한 거는 통해서는 평문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알면 다음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평문에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 P1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평문들의 X화된 값들은 그냥 공개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웬만한. 그래서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OR로 연산으로 우리가 암호화를 하지만 이 스트림 암호 방식에서는 절대 똑같은 키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키는 있지만 매번 메시지 암호할 때 내 보유하고 있는 키로부터 실제 메시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를 만들어내요. 랜덤하게. 뭔가 랜덤하게 만들어내서 서로 암호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것들은 스트림 암호 방식이 아니라 블록 암호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이 AE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록 암호 방식이에요. 블록 암호 방식은 평문을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암호합니다. 이 AES는 기본적으로 128비트, 16바이트 단위로 동작을 해요. 그러면 전체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16바이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합니다. 이 AES 함수, 암호 함수는 항상 16바이트를 줘야 돼요, 메시지를. 16바이트보다 커도 안 되고 16바이트보다 작아도 안 돼요. 그러면 메시지를 암호하려는데 내 메시지가 16바이트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할까? 16바이트보다 작아요. 네. 패딩이라는 걸 해서 16바이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커도 패딩이 필요 없을까? 커도 쪼개고 보면 맨 마지막에는 또 완전한 블럭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좀 설명드리고 나는데 이 평문의 크기가 블럭 크기보다 커요. 그럼 이제 쪼개서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이 쪼개서 암호화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ECB 모드라 그래요. ECB 모드는 얘들을 쪼개가지고 암호화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적으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우연히 P1과 P3가 같았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니까 AES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C1과 C3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암호문을 봤는데 첫 번째 블럭하고 세 번째 블럭이 같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평문의 첫 번째 블럭하고 세 번째 블럭이 같다는 건 알게 되는 거고 그거는 정보의 노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성을 요구할 때는 이런 정보의 노출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것도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ECB 모드로 실제 메시지를 암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암호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암호화 모드라 그래요. 암호화 모드. 그래서 암호화 모드는 블럭 방식으로 암호할 때 메시지가 블럭 크기보다 클 때 이 블럭보다 큰 애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암호하는지 그 방법을 정의하는 방식을 말해요. 그리고 그 방식 중에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ECB이고 ECB의 문제점은 정보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우기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런 블럭 방식의 암호 방식은 이제 이 암호 함수가 다른 전문 용어로는 pseudo random permutation이다. pseudo random permutation이라는 건 입력이 4비트예요. 그런 함수는 1까지 있겠죠. 그렇죠? 입력이 가능한 게. 그러면 출력도 16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암복화되기 위해서는 1대1이 돼야 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비트를 또 다른 4비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AES는 128비트니까 128비트를 128비트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거를 우리가 퍼뮤테이션 한다 그러죠. 위치를 바꾼 거니까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암호 함수는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비트를 똑같은 크기의 그 비트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근데 어떻게 1대1로 될지는 그거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1대1로 뭔가는 매핑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문헌의 책에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암호 알고리즘은 시저 사이퍼입니다. 그래서 시저 시대에 저 사람의 황전의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암호 알고리즘은 알파벳을 3개 뒤에 문자로 바꿔가지고 암호를 했다 그래요. 정말 초보적인 그런 방식을 쓴 거죠. 저런 방식들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을 저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알파벳이 26개예요. 26개인데 이 26개의 문자를 shift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러면 항상 A는 어떤 정해진 문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영문은 그 단어 문자 사용 빈도율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문자가 뭘까? E예요, E. 그 다음이 T. 이 빈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저 사이퍼로 상당히 긴 문장을 암호화했다. 문장을 암호화해봤더니 거기에 플러스 3이 아니라 아주 막 복같다고 칩시다. 그럼 더 좀 알겠는데 많이 등장하는 게 X라 합시다. 그럼 이 X는 어떤 문자가 X로 매핑된 거예요? 2가 매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3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단어가 있으면 단어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수은 뭐 이런 식 있으면 요 단어가 똑같이 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못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별로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16세기 가서 좀 더 얘를 개선한 게 비즈너리 사이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너리 사이퍼는 예전에는 한 문자를 또 어떤 다른 문자로 바꾸기만 했고 늘 A는 똑같이 어떤 문자로 바꿨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키를 이용해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 A는 다르게 가는 거죠. 요 attack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키가 레몬이에요. 그러면 요 A를 암호할 때는 O라는 문자를 이용하고 A를 암호할 때는 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문자가 하나만 영향받지 않게끔 하는 건데 이것도 뭐만 찾으면 되냐면은 뭐만 찾으면 깰 수 있을까? 네? 키만 찾는 게 아니라 키의 길이만 알면 돼요. 키의 길이만 알면 얘가 5라는 길이만 알면 5개 문자들만 쭉쭉 뽑아내. 그러면 이 5개 문자 길이에 있는 애들은 요거랑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또다시 X다. 그러면 그 2가 X로 바뀐 거예요. 키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 길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떤 연산만 썼냐면은 교체 연산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정보를 또 다른 뭔가로 바꿔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꾸는 어떤 표 같은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거를 이용했는데 그것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만 이용하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체 연산만 하지 않고 뭐까지 해줘야 돼요? 자리 바꿈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체와 자리 바꿈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암호 알고리즘들은 교체 연산과 자리 바꿈 연산을 이용하게 되겠고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을 라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AES 같은 경우에는 11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에 있던 DES 같은 경우에는 16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알파벳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비트 단위로 교체하고 비트의 위치들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암호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는 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비즈너리 사이퍼까지 썼던 때는 그냥 손으로 했던 방식이겠죠. 근데 이제 19세기에 오면서는 이 방법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로터 머신이 되겠고 2차 세계대전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아직 그때는 없으니까 이런 기기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이핑하면은 암호화돼가지고 출력 나와요. 그리고 암호문을 받으면 그 암호문을 치면은 평문이 나오고 뭐 이런 형태로 이런 기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오다가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오늘날 모습을 한 실제
오늘날 비슷한 모습을 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표준화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이 됐죠. 70년대에도 현장에서 쓰이진 않았고 되게 최근은 아니고 1900 언제부터요? 어쨌든 웹이 나오고 나서 얼마 뒤부터 실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들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웹 브라우저에 원래는 키 길이가 128비트여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40비트짜리를 얹혀가지고 우리는 40비트짜리 막 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수출 제한은 안 하죠.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다 기술적으로 쓰는데 그게 그렇게 쓰여진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고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 용도 크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원격 있는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기 위해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쓰겠죠. 근데 이렇게 원격 있는 사용자 간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쓰기 위해서는 이 원격인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게 키를 공유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있는 사용자랑 쓰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내 파일 시스템을 암호하는 거죠. 그래서 내 파일들을 암호하는 거예요. 근데 내 파일을 암호할 때는 키를 공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메시지를 암호했는데 암호한 키를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복구 업체가 갖다 주면은 그거를 복구해 줄 수 있을까? 복구가 안 돼요. 그걸 이용하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랜섬웨어예요. 그러니까 랜섬웨어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침입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암호합니다. 근데 공격자들도 AES 같은 아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AES로 파일을 암호하면은 복구업체 갖다 주면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국정원 갖다 줘도 안 돼. 미국 가져가도 안 되는 거예요. 못 풀어요. 그러면 랜섬웨어를 해서 파일들을 복구해 줄 수 있다라고 선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말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죠. 아니면 랜섬웨어를 바보처럼 만들어가지고 키를 여러분 컴퓨터에다 두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키를 찾아가지고 풀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키를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돈을 준다고 풀어줄 보장도 없는 거고 그거를 어디 갖고 가도 못 풀어줘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암호한다. 그러면 좋은데 키를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도 그 파일은 영원히 잃어버려요. 대표적으로 또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도 그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쓰려고 그러면은 키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키를 분실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돈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와도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쓰는 알고리즘들은 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하드디스크에 내 키를 잘 넣어놨는데 하드디스크가 날라가가지고 엄청난 큰 돈을 잃어버렸다. 비트코인이 날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누군가 원격인 사람하고 대칭 키를 쓸 수가 있고 나 혼자 이렇게 내 어떤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할 수 있고 내 데이터를 보호할 때는 백업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키를 내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다시 구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개체 인증하기 위해서는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체 인증이라는 건 그 행위를 보고 A가 했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가 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대칭키를 앨리스와 밥이 갖고 있으면 어떤 행위를 얘가 할 수도 있고 얘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도 앨리스와 밥이 KAB를 갖고 있어요. 대칭키를. 어떻게 공유했는지는 논의를 하고 안전하게 공유했다 치고 둘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랜덤한 값을 밥이 줘요. 그러면 앨리스가 왜 MBNA로 바뀌었냐? 잘못됐다. 이거 MB. MB를 받은 거를 암호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밥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앨리스가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암호 기술 세계에서는 인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KAB로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는 건 누구가 할 수 있어요? 밥과 앨리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이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으면 이걸 한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앨리스만 할 수 있는 거죠. KAB는 이 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도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쟤밖에 없어 그 키를. 근데 나는 안 했어 그거를. 그러면 나는 뭘 믿을 수 있어? 상대방이 했다는 거를 믿을 수가 있고 상대방이 했다는 걸 믿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인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증의 역할, 여기서 인증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지금 온라인이다. 상대방이 나랑 지금 통신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MB의 역할은 뭐냐면은 요 메시지와 요 메시지를 연결시켜주는 요 메시지가 얘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MB는 랜덤한 값인데 예전에 쓴 값이면 안 돼. 예전에 쓴 적이 있어. 그럼 공격자도 이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는 없어도 예전에 이걸 교환할 때 이 프로토콜을 싹 보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또 썼어. 예전에 썼던 거. 그러면 그냥 예전에 보관했던 메시지를 주면은 밥은 어떻게 인식해? 앨리스가 줬다고 인식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MB가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MB를 우리가 nonce라 그래요. number used once. 그래서 랜덤한 값이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값이면 안 돼. 그래서 요번에 나에 대해서 요번 내 요청에 대해서 응답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인증할 때는 보통 이제 공개 키를 더 많이 쓰지만 대칭 키도 인증할 때 좀 활용할 수가 있고 요 얘기는 이제 시간이 없는데 내일 합시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면 줍니다.